안녕하세요. 독학사 문학개론 수업을 맡게 된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 강의는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론 강좌 12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론 강좌 12강을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리뷰를 남겨주셔야 나머지 3강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12강 다 들으신 후에 홈페이지 리뷰를 좀 남겨주셔야 나머지 3강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으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문학사 개론. 문학 개론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대부분 개론의 시험이 모두 동일하겠지만 약간 암기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꼭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그 교재를 보시면서 혼자 이해하기 좀 난해한 이론들 이런 걸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챕터 1 16페이지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문학 개론에서 문학의 정의인데요. 일단 문학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어원이 무엇인지, 문학의 어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문학은 라틴어인 리터레처에서 온 이게 어원이거든요. 라틴어의 어원. 자, 그래서 개념이란 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다가 원래 문학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된 모든 과목이 다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문학 하면 뭐 시, 소설, 수필, 연극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신문, 그다음에 비평문, 그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편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모두 다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광의 문학, 협의의 문학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광의 문학은 언어로 된 모든 것을 다 문학으로 봤던 거고요. 이거는 이전에 보통 중세 이전 시기에 범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협의의 문학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시, 소설, 뭐 희곡, 평론, 수필 이런 것들을 국한시켜서 하는 게 협의의 문학이고요. 최근에는 이게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문학이라는 건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다. 요거랑 자, 최근에는 협의의 문학 이런 것들이 문학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상이요. 문학은 그 지칭하는 언어의 대상과 의미가 1대 다인 경우가 많고요. 과학은 1대 1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 사용된 언어는 내포적인 의미, 그 언어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과학은 외연적인 그 언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함축적이고요. 과학의 언어는 지시적이라는 점. 그 다음에 문학은 가짜 진술이라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과학은 진술, 어떤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 과학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해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학이란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모든 예술을
문학이라고 했었고 예전에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광해 문학이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협의의 문학 해가지고 좁은 의미의 문학 해서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학이 문학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문학과 과학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 그냥 앞부분에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문학의 특징.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경험성.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상상력. 네 번째, 가치관. 요 4가지 문학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문학은 아까 언어를 수단으로 한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학은 경험성.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단으로 한다는 거죠. 뭐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이게 문학의 하나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집에 가다가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이런 것들도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럼 모든 경험이 문학의 특징이 되느냐? 모든 경험은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문학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그걸 또 경험성 내에 가치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학의 특징은 언어로 된 수단이라는 거. 소통 매체가 제가 언어라는 점.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이북 형태나 스토리텔링을 막 읽어주는 것들 역시도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언어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다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특징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자, 문학은 상상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재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가치관이죠. 아까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정서를 담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용어를 바꾸면 이 가치관이 뭘까요? 그렇죠. 보통 그 글의, 문학의 글의 시나 소설의 주제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다음 중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챕터 1 문학의 기원에 대한 강의였고요. 바로 두 번째 챕터 2 문학의 기원으로 문학의 챕터 1 문학의 정의에 대한 강의였고요. 두 번째 문학의 기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2 문학의 기원을 보실 건데요. 자, 문학의 기원은 크게 심리학적 기원과 두 번째 사회학적 기원,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요. 심리학적 기원이 또 크게 첫 번째 모방 충동설, 그 다음에 유의 충동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모방 충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 시작을 하죠. 인간은 미를 추구하는데 이 미를 어디서?
자연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행위에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모방 충동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모방 충동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기한 학자와 그들의 이론이 되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름이겠죠? 모방 충동설을 주장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학자가 있는데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죠. 자, 플라톤이 주장한 모방 충동설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이데아,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창조한 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이데아를 자연 세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목수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대라는 사물이 있을 때 이 이데아, 신이 만든 이 침대라는 개념을 자연에 구현시켜 놓은 것이 목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시인들은 이 침대를 보통 시인이 아니라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은 이 침대를 다시 작품으로서 모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래 개념인 이데아가 첫 번째 단계로 봤을 때 예술가들이 주장하는 침대의 개념은 이데아라는 본질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다?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건요, 시인 추방설이에요. 자,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한 개념이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플라톤은 예술가들의 행위를 모방으로 봤다는 거죠. 아셨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 모방 충동설을 제시한 사람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방에 대해서 플라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이거와 반대로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자연을 완성하거나 또는 모방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이 자연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 스승인 플라톤과는 다르게 모방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는 거는 모방,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모방과 모방 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이걸 통해서 인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플라톤이 모방은 단순히 본질을 베낀 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통해서 그 모방 대상을 모방하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치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좀 차이를 보이고요. 이러한 모방 행위가 문학의 원동력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자, 모방 충동설이라는 거는 인간은 미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이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을 베끼려는 모방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본능에서 문학의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모방 충동설의 기원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 추방설과 같이 이러한 모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모방 행위 자체가 문학의 원동력이 돼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비해서 각각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문학의 기원, 심리학적 기원의 첫 번째 모방 충동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의 충동설은요. 이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칸트와 그 다음에 실러, 스펜서에 의해서 제기된 건데요. 말 그대로 문학이란 유의에서 이걸 인간의 본능으로 본 거죠. 문학이란 유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사는 것,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의식주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생명 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은 생명 유지 본능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실권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쏠 수 있는 힘이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훨씬 적다라는 거죠. 여기서 남는 잉여적인 남는 힘을 인간은 어디다? 이 힘을 소비하기 위해서, 남는 힘을 소비하기 위해서 유희라는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본능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때 써야 되는 본능 외에 지능을 사용함으로써 남는 힘을 소비하기 위해서 유의라는 본능이 동물과 달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유의가 바로 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는 게 유의 충동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유의 충동설은 얘네 중요해요. 칸트, 실러, 스펜서, 보통 순서적으로 칸트에 의해서 주장이 되고 실러와 스펜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됐는데요. 인간은 유의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 충동을 통해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근데 이러한 유의 충동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힘 외에 이런 남는 힘을 유의적으로 소모하기 위해서 유의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심리학적 기원에 사람의 모방적 충동과 유의적 충동에 의해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보셨고요. 자, 다음은 사회학적 기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요. 자기과시설인데요. 이건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의 문학 연구 사설에서 주장을 한 건데요. 말 그대로 인간은 자기 과시욕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능,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가 분출된 것이 문학이다 라는 게 허드슨의 관점입니다. 이상 살펴본 세 가지, 첫 번째 모방 충동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 충동설, 세 번째 자기 과시설, 요 세 가지가 문학의 기원 중에 심리학적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요 세 가지 외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회학적 기원. 사회학적으로 문학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회학적 기원은 그런 심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사회학적 기원은요, 발생학적 기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발생학적 기원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헌, 그 다음에 그로세 두 사람이 있고요. 타일러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요. 문학은 사회적 필요성, 즉 실용성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발생학적 기원설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야기죠. 이거 예를 들자면 나일강의 뱃사공의 노래나 그 토인들의 노동을 할 때 협동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술이 문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게 사회 발생학적 기원의 대표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원시 종합 예술이다. 발생학적 기원의 두 번째로 원시 종합 예술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발생학적 기원이 조금 더 발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발생학적 기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용성이었거든요. 실용성에 의해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고 봤는데 발생학적 기원설에서는 이런 실용성에 심미적인 미를 추구하는 욕구 자체가 함께 덧붙여져서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뭐 구지가라든가 풍요 이런 식으로 민요나 노동요 같은 것들이 원시 종합설의 뒷받침이 되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요나 노동요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러한 실용적인 의미에 그 실용적 의미에 심미적인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까지 더해져서 만들었다는 것이 원시 종합 예술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회학적 기원이라고 하고요. 자, 이상에 살펴보신 것이 문학의 기원인데요. 문학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보신 대로 문학의 기원은 심리학적 기원과 사회학적 기원이 있는데 심리학적 기원은 모방충동설, 유의충동설, 자기과시설이 있고 사회학적 기원은 발생학적 기원, 원시종합예술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각각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칸트, 실러, 스펜서, 그 다음에 헌, 그로세, 타일러, 그 다음에 자기과시설의 허드슨 이렇게 각각의 이론의 학자들의 이름이 생각보다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학자들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2 문학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챕터 3 문학의 관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